반말을 했다는 뭐 이런 얘기 전해지면서 뭐 국회의원 특권의식 내비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리기사와의 폭행 장면은 제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과 자신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족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이고요. 폭행 사건의 시발점이 된 반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목격자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방송에다 대고 그런 거짓을 갖다가 하고 다 거짓이에 다 거짓. 반말 대고 야 너 거기 앉아? 현장을 본 사람들은 폭행 현장을 보지 못했다는 김 의원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김 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요. 거기. 말이 안 되죠. 거짓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속 있었어요. 김 의원은 폭행 사건 일주일 만에 대리기사 이모 씨에게 사과했지만 이 씨는 TV조선과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김 의원의 사과는 진심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 시비에 휘말리게 된 행위는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님 인터뷰를 보고 조금 아쉽죠. 뭐 인정해 주실 부분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진실은 폭행 가담 유가족과 목격자 간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면 좀 더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동승입니다. 자, 양 교수님. 자, 반말하지 않았다. 나 거기 없었다. 그런데 인근 상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기 있는 걸 우리가 다 봤습니다. 마구 반말한 것도 우리가 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은 인근 상인들이, 목격자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뭐 당연히 이제 우리 그런 걸 파악할 때는요. 네. 이해관계 당사자가 얘기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목격자는 제3자 아닙니까? 네.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신빙성은 당연히 목격자 쪽으로 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뭐 법은 잘은 모르지만요. 대체적으로 이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폭행했다면 이건 저는 죄목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럴 경우에 본인이 가담 안 하더라도 하나의 가담자처럼, 그러니까 집단, 예를 들어서 집단 폭행이라고 한다면 가담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처리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김 의원은 분명히 당사자예요. 당사자라면 아까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자기가 처분받을 것은 처분받아야 되고 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좀 보면은 우선은 자기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걸 빠져나가려고 하는 네. 일종의 도피성 그런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잘 봐줘야 아마 유가족들이 폭행을 했었다면은 네. 본인이 목격했을 텐데 예. 그것을 못 봤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제 폭행했느냐 아니냐도 지금 쟁점 아닙니까? 그래서 네. 폭행 사건의 유가족 쪽에 유리하게끔 자기는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법적으로 자기에게 정말 유리한 그런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네. 말하자면 진실을 캄플라치 해가지고 네. 자기에게 유리하는 이건 상당히 저는 어떤 면에서 비겁한 행동이다. 자, 네. 자, 이 부분은 조금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토론하겠지만은 김현 의원하고 이 대리기사하고 대질신문 해야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다 대질신문 해야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주변의 인근 상인 목격자와도 김현 의원하고도 대질신문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앞서 이 김현 의원이라든지 이 사건을 보면서 공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정말로 좀 엄중한 자리구나를 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네. 공인 중에서 국회의원은 대공인입니다. 그죠? 네. 대공인. 이 공인이 이런 자리, 설사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현장에서는 어떻을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로 가가지고 네. 아마 이런 사건을 봤으면은 먼저 사고부터 할 겁니다. 네. 먼저 왜? 상대가 대리기사잖아요. 야밤에 1시간, 2시간 뛰어가지고 그 큰 돈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생활비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 눈물 나는 모습이죠. 더더욱이 김현 의원이 속하는 그 정당은 을지로 여러 가지 좀 그런 정당이에요. 네. 그러면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진상을 밝힐 때 예. 기본적인 공인의 자실뿐만 아니라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이 어떤 위상이 있는지를 파악한다고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기본적인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리기사, 앞서 인터뷰를 보니까 대리기사와의 폭행은 목격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폭행은 맨 처음에 대리기사가 먼저 맞고, 모두 터지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갖고 난 다음에
또 말리는 사람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네. 김현우 의원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리기사가 맞을 때는 자기가 좀 명함을 뺏으러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곧 탈레가는 말에 그 현장이 없었다 그럽니다. 네. 이거는 못 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것만 못 보고 나머지는 화면에 나오잖아요. 네. 폭행 현장에 말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리기사와의 폭행을 못 봤지만은 네. 다른 폭행 사건은 내가 맞았다. 예. 또 내가 현장에 있었다.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원칙이죠. 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대리기사와의 폭행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니까 마치 그리고 현장에 없었습니다. 현장에 없었다고 주변에 하니까 그 상인들이 다 현장에 있는 거 목격했는데. 나가지고 시비를 걸지 마시오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네. 이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예. 또 하나가 짚어볼 대목은 반말 문제인데, 근데 거기서 이 문제인데, 이 대목은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당초에는 이 택시기사가 가면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대리기사의 변호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돌아가겠다고 얘기해요.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네. 키를 주면서 기회겠습니다. 저 돌아가겠습니다. 얘기하니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대리기사 얘기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이 말을 듣고 김현우 의원이 이러면 안 되지 당신 지금 무슨 얘기 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격론을 했다는 거예요. 네. 격론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이 대리기사도 사실 나름대로 시비를 건 건 사실이에요. 네. 그냥 고의 간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참 할 때 네. 왜 김현우 의원이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안 나와요. 네. 이거는 밝힌 제목입니다. 네. 만약에 혹시나 여기서 심한 얘기 했을 가능성은 남겨두는 것이 우리가 공정한 평가다. 자, 현재 저 장면을 보면은 이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과 능력과 품위와 이 어떤 이 취해서 지금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나 안 봤습니다. 나 못 봤습니다. 나 없었습니다. 다 벗겨지는데 아니면은 시정 잡배가 지금 이런데 조사받으러 들어갔을 때 하는 그 발언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의원이 지금 말이 배지 달고 국회의원이지 시정 잡배만도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면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인데 네.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운 건데 네. 본인은 지금 일반인 김현이 아니라 끝까지 국회의원 김현으로 나가고 싶은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저런 진술하는 거로 봐요. 그게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네. 왜냐면 그 유가족 대책위원장 김병건 위원장이랑 같이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네. 김병정 위원장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거짓말 한 거죠. 나 맞아서 팔 다쳤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우리가 속된 말로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왜? 저런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부인하는 게 일반인들의 본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CCTV 보니까 내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게 있네?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하는 게 들통났구나. 잘못했습니다. 제가 폭행한 건 맞아요. 네.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네.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해요. 네. 근데 김현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만약에 김현 의원이 사건 터지자마자 그 다음날 뭐 사과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으면 김현 의원도 그냥 일반인이겠구나.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네. 거짓말했네요. 이랬으면 저 사람도 똑같은 우리랑 사람이구나. 국회의원이기 전에 인간 김현이구나라고 네. 동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와서 첫 일성, 그게 제가 아까 마지막 일성이 될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아직 일반인 김현이라기보다 네. 우리 국민 속에 군림하는 국회의원 김현이고 싶구나. 아하. 또 하나 안타까운 거. 박상현 박사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을지로위원회 있죠. 네. 김현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네. 그 김현 의원의 순수한 마음을 보자고 하면 저분은 정말로 약자를 이해하려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 힘든 세월호 특별법 싸움을 최전선에 섰겠죠. 네. 약자를 위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약자인 대리기사를 위하지 않고 대리기사를 저렇게 했다는 걸 보면 네. 이제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앞장섰던 김현 의원의 어떤 약자를 위한 순수성이 다 없어지고 네. 뭐만 남느냐? 예. 김현 의원 왜 그랬을까? 약자를 위해서? 아니, 다음에 안산 나가려고. 네.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공격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그분이 했던 의정활동 전체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예. 김현 의원 그걸 아셔야죠. 정말 약자를 위한 게 뭔지를. 네.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갑지로위원회 내지는 특갑지로위원회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현재 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전면에 서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 유가족 폭행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전면에 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 사건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CCTV VCR을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저 영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 영상들을 보시면 지금 폭행 장면인데요. 저게 집단 구타하는 거침없는 구타 지금 폭행 장면인데 저 보십시오. 이제 다 끝나고 말리고 가는데 저 가는 가방을 뒤에 메고 가는 저 여자가 김현 의원입니다. 그런데 폭행이 다 끝나고 지금 말리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폭행자의 뒤를 따라가는 그 마지막 장면까지 지금 저기에 CCTV에 나옵니다. 뭐가 괜찮아? 근데 나 말렸는데 말린 사람도 그래? 아니 모르겠어. 아이가 어떤데? 아이가 말린 사람 어떤데? 말린 사람 말라고요. 던져봐 한번 말린 사람 어떤데? 그러니까 해봐 편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가지 않습니까? 저 여자 바로 저 여자가 김현 의원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목격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CCTV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부인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세계적으로요. 네. CCTV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영국의 CCTV가 가장 많습니다. 네. 540만 대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 CCTV를 설치한 이후에 37%라는 범죄가 줄었어요. 네. 그 다음 바로 CCTV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위거든요. 예. 450만 대에서 500만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CCTV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부적절한 행동이나 네. 또 어떤 범법자나 네. 또 룰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그 물건이 바로 CCTV이고 네. 룰을 지키고 정말 그 평화적인 어떤 행동이나 합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기거든요. 좋은 기계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현 의원께서는 뭔가 지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나라 현장의 CCTV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가족 대책이 김현 의원의 얼굴은 모르지만 유가족의 대책의 얼굴은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니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다 몰려와서 봤고 네. 실제로 동영상을 찍었고 블랙박스 주변에는 CCTV가 다 찍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은 보지 못했다, 하지 않았다, 때리지 않았다, 또 못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국회의원으로서 정말로 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할 말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주치된 상태에서 야간에 시정 잡배들이 싸움하다가 경찰서에 와서 네. 폭력 당직팀에서 하는 그런 모르쇠로 일관하는 아주 한 발짝 뒤도 못 보는 지금 형태의 이런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 네. 과연 이거를 일반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더구나 저희 같은 수사를 했던 사람들 볼 때는 네. 너무 냉소적인 정말 네. 썩소가 정말 일어나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스스로 본인을 점점 시궁창으로 떨어뜨리는 언행을 하고 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네. 대한민국이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달돼가지고 CCTV가 모든 국민들을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리산 토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려온 사람처럼 꽁처럼 자기 머리만 칡넝쿨 속에 박고 몸뚱아리는 다 드러내놓고 자기 눈만 가리면은 자기가 숨어 있는 것이냐, 아무도 못 본 것이냐, 그런 모습을 지금 국회의원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CCTV의 대명천지에 모든 자신의 진술과 거짓말을 다 부인하는 그런 어떤 과학적 증거 자료가 국민 앞에 지금 시사 탱크를 통해서 공공연히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대명천지에 저런 사실을 알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대명천지에. 저러니 어떻게 세상 변하고 국민들 생각을 국회의원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어제 김현 의원이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밤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나서 밀실합의했다는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무심결에 저는 가족들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만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을 저희 시사탱크팀이 과학적으로 또 추적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봤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밀실야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밤에 이렇게 유가족분들 만나서 그런 비난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저는 가족들하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만나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죠? 맨 처음에 저희들은 문재인 의원이 김용호 씨의 단식에 동조 단식한 걸로 착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깨어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김용호 씨, 문재인 의원 맨 처음에 두 사람이 단식 투쟁합니다. 한 7일간 이상 두 사람이 천막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천막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어디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김현 의원이 그거 합류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현 의원이 유가족들하고 술밥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김용호 씨하고 문재인 씨하고 무슨 이야기를 어디까지 했길래 그 밑바닥에서 메신저 역할을 어디까지 해서 유가족들한테 위로차 술밥을 사서 저런 어떤 사건이 드러났을까요? 만일 저런 어떤 술판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저 장면이 단순한 어떤 그 슬픔에 대한 동조 장면으로만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저 장면이 저게 비장한 장면이다. 저게 아주 비장한 장면이다. 바로 저 장면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친노 강경파들의 전략에 말린 세월호 유가족들이 친노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고 그 실무 역할을 담당하면서 유가족들과 다양하게 만나온 인물이 다름 아닌 김 의원이다. 왜냐하면 김 의원 자신이 지금 자신도 모르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다양하게 그동안에 접촉해왔다. 폭로를 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자,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아마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아마 피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순수하다지는 봅니다. 네. 다수의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죠? 네. 순수한데, 일부의 이런 어떤 그 적극적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서 네. 전체 의사가 지금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들도 지금 어쩌면 정내미가 뚫릴지 모르겠어요. 네. 국민들도.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방금 딱 한 장의 사진. 네. 김용호 씨와 문재인 의원하고 그 중간에 남아있는 김현 의원. 저 모습을 네. 보면서, 세월호 문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간 거야? 그래서 친노 강경파가 그렇게 흔들어댄 것이고, 당일적에 간 것이고, 문제가 안 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은, 네. 앞으로 이 집단이 정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저는 문재인 의원의 동조단식도 저는 순수하게 봤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동조하는 탄식 안에 네. 김현 의원이 뒤로는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나가지고 어떤 전략을 짜고 거기서 네. 지시를 주고 네. 또 그런 일환으로서 이번에 폭행 사건까지 드러났다라고 네. 말하면은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행위도 저도 네.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저 사진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 교수님, 저 사진 보셨죠? 네. 맨 처음에 김용호 씨, 문재인 둘 단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김현 의원이 들어가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폭행 사건이 드러나서 김현 의원이 연루돼 있고 술밥 먹고 같이 지내고 이것이 일맥상통한 것으로 딱 시나리오가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 이후에 네. 아마 특히 진상조사하고 관련해가지고 네. 야당 쪽에서 유가족들과 상당히 유착이 돼서 네. 해왔다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관측은 해왔습니다만 네. 요번 이제 사진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걸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네. 유가족 대표들의 이 주장이 네. 상당히 정치성을 띠고 있다. 저는 사실은 가능한 한 유가족 대표들의 그 순수한 입장을 좀 두둔하려고 해왔는데 네. 모든 국민이 다 그렇죠. 이번 네. 그 사건과 연관해서 보니까 네. 이제 유가족 대표들의 도덕성도 많이 이게 손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아마 친노 강경파들의 이 유가족과 네. 밀착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정치적으로 네. 거의 연관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입법을 하는데 네. 이에 당사자들과 이게 만나가지고 술밥을 먹고 밤 12시까지 이거는 정상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로비 활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뭔가 따로 어떤 밀착된 네. 그리고 편협한 그런 법률안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아주 수밖에 짧게, 아주 없는 짧게. 사안입니다. 예.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박영선 원내대표 눈물이 생각이 납니다. 네. 자, 그 장면을 김현 의원하고 문재인 의원하고 김용호 씨가 셋이 천막에 들어가 있는 장면을 다시 시청자에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태현 대표님, 변호사님, 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보세요. 저 장면을 보세요. 저 장면. 자, 김현이 저기 들어 앉아 있습니다. 자, 저기서 무슨 논의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투쟁할까요? 라는 네. 얘기를 했겠죠. 대다수 유족들,
제가 만약에 그 유족들을 가정을 하면 네. 저는 변호사로서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기소권 중에 반대하는 사람인데 네. 제가 만약에 유족이라면 저도 찬성할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뭐 사법체계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권력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냥 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으니까 네. 수사권 기소권 주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 순수한 마음에. 네. 가장 문제는 그들을 이용하는 정치 집단. 네. 두 번째 문제는 그 정치 집단과 편승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유가족 중에 일부 강경파들. 저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떠나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가장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들에 동조하고 그분들의 슬픔에 우리가 동조했을 때 언제였냐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분들이 처음에 정치인들이 와서 기웃기웃거리면 오지 마세요. 우리 뭐 정치인이랑 관계 끊겠어요 라고 하시고 네. 또 그 다음에 일부 강경 세력들이 유가족이 아닌 다른 세력들이 뭐 대통령 뭐 물러나라고 할 때 네.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진실을 원할 뿐이지 대통령 그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네. 청와대에서 맨 처음에 가셨을 때 또 일부 강경 세력들이 와서 유가족들랑 합류하려고 했을 때 그걸 거부했을 때 네. 그때 저분들 정말 순수하게 자식 잃은 슬픔에서 저러시는구나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죠. 네. 근데 지금은 안타까운 게 네. 일부 이제 강경파들 집행부들 네. 그분들의 왼쪽 가슴에 단 노란 그 리본이 네. 완장이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정치화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과 괴리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서 대다수의 순수한 유족들이 멀어지고 피해받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정말 지금 아직까지 순수한 유가족들은 광화문에서 천막치고 뭐 일부는 식사도 안 하시면서 네. 언제나 이게 타결될까 저제나 타결될까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일부 자기가 지도자라고 밀었던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줬던 국회의원들이랑 여의도 가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싸움하고 자작극에 뭐 다쳤습니다. 쌍방에다 어쩐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네. 보면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는 저는 그 세월호 지금 뭐 집행부로 새로 들어가셨는데 네. 기존 집행부랑 많은 분이 겹친다고 하거든요. 네. 전 이제 다 내려오시라. 네. 초창기에 초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네. 그래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진상조사가 되지. 그렇지 네. 않고 지금 상태로 저렇게 가면 결국 국민들과 괴리될 뿐이고 그럼 절대 그분들이 원하시기 이룰 수 없을 거다. 네. 왜? 세월호 특별법 지금 시작이거든요. 진상조사가 다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피해 보상 얘기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더 국민들과 괴리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태로 가면. 네. 이게 그동안에 자,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저희 시사탱크에서 유가족들에게 수없이 정치권과 거리를 돌아 그렇게 되면 참상을 또 입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그 조언을 안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김영호 씨 밑에 들어가서 왜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악수하고 거기를 상전처럼 모시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노 강경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왕당파다 보니까 여기에 핵심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 핵심 왕당파들을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김용호 씨하고 왕당파들과의 그런 어떤 긴밀한 관계가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왕당파들의 지원을 얻어서 당대표를 하든지 원내대표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되려면은 결국 김용호 씨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오늘 다 드러났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김현 의원에 관련된 대리기사 폭력 사건은 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냐면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일 큰 피해를 준 거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줬습니다. 네. 왜 그러냐? 4월 16일 304명에 대한 정말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희생자에 대한 네. 그 가족들과 거의 똑같은 특히 손자, 손녀, 그 다음에 그 어린 자식을 준 부모들, 네. 엄마, 아버지 입장은 똑같은 심정으로 같이 슬픔을 해주고 동정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이런 마음이 완전히 지금은 네. 사라져가고 있다. 네. 그거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유가족들의 행태나 김현우에 관련된 일부 이런 행태 때문에 사라져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순수한 세월호 유가족들 그 간부들을 제외한 유가족들은 지금 말도 못한 심정이 더욱 참담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지금 국민들의 지지가 철회되고 있는 정말 어떤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대놓고 큰 소리도 치고 인터넷에다가 내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지지 서명을 해줬던 것을 후회한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국민 지지를 잃고 있다는 걸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두 번째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또 피해를 줬다. 네. 또 세 번째는 뭐냐? 정치인들 특히 야당이나 지금 새정년에 대한 국민들 지지가 말도 못하게 또 친노 일부 강경파 의원들에 대한 지지가 말도 못하게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버스나 이런 지하철을 타고 가면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해요.
진짜 이건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된다. 김현 의원 때문에 이 세월호 유가족과 같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가 엄청나게 가속화로 지금 이탈하고 있다. 네. 이런 피해를 준 김현 의원이 빨리 모든 현실을 인정을 하고 네. 정말 진정해서 우러나는 사과를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건 발생 현장에서 찍힌 CCTV에 보면은 이 김현 의원이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몇 차례 이 오른손을 터는 장면이 이렇게 네. 나오는데요. 이 대리기사 측 변호사나 이쪽에서 이 부분을 김현 의원도 폭행에 가담한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을 던지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야, 너 거기서 이리 와. 거기서 이러면서 왜 가? 네. 하긴 단초가 되면서 옷소매를 붙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 계시지만 폭행이나 폭력이라는 유형력의 행사, 물리력의 행사거든요. 그러면 그 걸어가는 대리기사 옷소매를 잡아 세우고 네. 그다음에 폭언과 욕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말을 하면서 이게 단초가 돼서 뒤에 있는 그 유가족 네. 간부들이 와서 예. 폭력을 행사를 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일선에서는 통상 김현 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의 최초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입건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폭력의 행사가 있었다. 네. 하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손을 이게 든다고요? 그런데 김현 의원이 그 폭행 이제 남자들끼리 싸우는데 네. 끼어들어서 뭐 주먹을 휘두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팔을 흔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네. 말리다가 다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거는 제가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네. 모르니까. 그렇죠. 네, 저쪽에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 네. 만약에 폭행에 가담한 증거가 나오면은 이거는 뭐 전혀 또 다른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꾸 저는 그 김대현 변호사 얘기할 때 박영선 원내대표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네. 저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눈물을 흘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눈물을 흘렸는지 그냥 단적으로 국민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두 분이 협상에서 물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여야 협상에 나가는데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화도 안 하고 갑니까? 네. 대화도 안 하고 가지 더 싸이 못합니까? 네. 당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력 무능 원내대표에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이메일 그만이 아니라 네. 자신이 만나는 내용하고 친노 강경파가 만나는 사람이 달랐던 거예요. 네. 설사 거기서 얘기가 됐다고 얘기하더라도 친노 강경파가 흔들고 유가족들이 반대해버리면 그걸 끝나버린 거야.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네. 라고 하는 눈물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잠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네. 갑자기 박영석 원내대표 눈물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다음 달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세월호 실종자 구조에 사용됐던 다이빙배를 소재로 한 영화가 상영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들은 이 영화의 상영 계획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상영되면 법적 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유가족들의 입장을 이 한성식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들이 이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 때 많은 논란을 빚은 이 다이빙벨. 예. 이것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는데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단 한 구의 죽음 두고 수습하지 못하고, 유가족들을 우롱하면서 자신 회사의 제품을 실험하는데 끝나버린 이 다이빙벨이 다큐로 제작돼서 부산 국제영화제 초청돼서 상영된다니까, 저희들 유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나 붕괴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이종인 대표 본인도 일을 사과하면서 물러났던 다이빙벨이고, 또 이종인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으로 좋은 기회이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자백한 것은 진보 보수 모든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요. 또 국제적으로 이렇게 한 게 국제적으로 사업을 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참사 희생자들을 또 이용하고 고인들을 부관천시하는 것이라 생각되기에 상영 금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네. 그 반대편에서는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이다 또 이렇게 반론을 전개할 수도 있는데요. 예.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측의 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화제 조직위 측은 예정대로 다이빙배를 상영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 판단은 이 관객의 몫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판단을 이렇게 관객에게 맡기겠다는 영화제 조직위의 주장에 대해서 유가족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다큐라는 것이 있는 사실만을 다뤄야 하고요.
검증되지도 않은 제품으로 그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했던 행위가 마치 정부의 음모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또 국민을 분열시키는 게 중립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국제영화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왜곡된 것을 상영하는 것이 영화제 조직의 권리인가요? 저는 이런 거를 묻고 싶고 또한 이런 식의 영화제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이 세월호 유가족, 소위 말해서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대책위원회하고 지금 일반 유가족 대책위원회하고는 좀 다르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김현 의원, 그 다음에 대리기사 이 폭행 사건, 이렇게 보시면서 이것이 혹시 세월호법의 제정에 악영향을 주거나 앞으로 유가족들이 여러 가지 남은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든지 하는 점에 대해서 혹시 염려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염려는 무지 큽니다. 이게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대표 간이 합의해서 합의하고 또 재합의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특히 야당 쪽에서 이거를 의총에서 추인도 안 하고 그러면 원내대표를 왜 세워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저희들 유가족의 일원으로 저희 당사자는 아니지만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된다면 너무나 그동안 같이 애도해 주신 국민들까지도 너무나 저희가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꼭 여쭤보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 희생자 유가족들로 구성된 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유경근 대변인이 예. 이 고려대학교에 가서 이제 강연하는 와중 속에 이 대학생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을 만나서 세월호 특별법은 청와대 때문에 안 된다고 설득했다고 이렇게 주장했다는데요. 예. 실제 김무성 대표를 만난 세월호 특별법은 청와대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참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저희는 그림자도 보지 못했고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유경근 씨의 저희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는요. 그리고 또 유경근 씨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못된 꾼들이 하는 것만 본 건지 의문입니다. 제발 정치 도의부터 좀 배우고, 그래서 정치 도의대로, 행동하길 바랄 뿐입니다. 자, 이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에서, 그러니까 23일 오후 고려대에서 열린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취임 후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특별법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경근 대변인이 예.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그 종이에다가 청와대라는 이 글자를 써서 보여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유 대변인은 그 이후 바로 일반인 희생자들의 입장이 정리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예. 여당이 유가족의 특별법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예. 아니 김무성 대표도 지금 강력하게 유가족 대책위를 만난 적이 없다.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를 만난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 지금 한성식 세월호 일반인 대책위 부위원장께서도 김무성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 지금 부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인이 아니고요. 네. 이거는 만난 적이 없는 사실입니다. 아하. 이거 만난 적이 없는 거를 사실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부인을 그러면 유경근 대변인이 그 자체가 조작이고 날조입니까? 만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만났는지 그거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작 여부에 대한 것은 더 이상 갑론을박할 필요도 없이 하얀 종이에다가 김무성 대표께서 청와대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하라. 왜 포기 못합니까? 라고 하니까 청와대라고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조작이군요. 엄청난 조작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 댄데미까지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 한성식 부위원장께서 유경근 대변인한테 전화해서 왜 이런 사실을 조작하고 허위 날조하느냐라고 항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유경근 씨한테는 전화를 안 했고요. 전명선 위원장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려달라.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자, 뭐라고 그러던가요? 저한테 답변이 없다고요. 문자로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예. 전명선 위원장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저한테 답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라고 그러고 보냈습니까? 유경근 씨 한 신문 기사, 그거를 링크해서 보내줬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사실 파악을 좀 해달라고 보냈는데, 답변이 네. 없습니다. 네. 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만일 국민 속에서 이 오해로 이렇게 확산되고 루머가 사실 굉장히 왕왕 확산될 그런 어떤 과정에 있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유경근 씨가 잘못한 거를 지인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저희들 유가족끼리 무슨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말 한마디만 한다면 저희는 같은 유가족으로서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해명도 없고, 저희 임원진에게 전화도 없는 상태인데, 네. 저희들 임원들도 좀 유경근 씨의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답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할까 합니다. 자, 이 한성식 부위원장님, 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 유경근 대변인은 왜 일반인 유가족을 팔아가며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사람의 의도를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반인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동에 대해서 사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불미스러움이 있었는데, 쟤는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빌어서 말을 한다면, 제발 좀 자중하기 좀 부탁을 드릴 밖에는 없습니다. 네. 자, 혹시 수사권하고 기소권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권 지금 특별검사, 그러니까 특검 자체가 수사권 기소권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또 진상조사위원회에 또 수사권 기소권을 해서 이중으로 수사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이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특검을 하나를 안 하든지, 네. 진상조사 하나를 안 하든지, 네. 그거부터가 전제돼야 되는데, 양쪽에다 다 수사권, 기소권을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예. 단원고 대책위 임원단들하고 다시 한번 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최종적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대 김무성 대표를 만난 적 없다. 그거 사실 아니다. 그리고 예. 더더군다나 유경근 대변인이 청와대다라고 예. 정의에 적은 것 자체는 허위 날조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죠? 진짜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요. 네. 그리고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 부위원장직을 걸고 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성식 부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이 지난 23일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종이 한 장을 꺼내가지고 청와대, 좋은 대학이죠. 청와대. 이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실은 날조고 목숨을 걸어놓고 내 이름 세자를 걸어놓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 저희들이 다 밝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사탱크에서. 하지만 이에 대해 일반인 유가족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또 김 대표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잠시 김무성 대표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일반인 유가족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발언을 한 일이 없습니다. 유경근 대변인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중으로 이러한 허위 사실인 유포에 대해서 사과를 하십시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사 탱크를 통해서 다 밝혔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유 대변인이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만약 유 대변인이 확인되지도 않은 말을 퍼뜨리고 있다면 그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유경근 대변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김무성 대표에 대한 그 명예훼손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인 유가족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고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는 네. 뭔가 지금 그 세월호의 같은 피해자이면서 일반인 유가족에 대해서는 뭔가 그 다른 형태의 피해자다. 지금 네. 이렇게 보는 심리가 존재하지 않나. 예. 그래서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함으로 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림으로 해서 일반인 유가족들이 세월호 그 단원고 유가족들에 대한 협조라든가 네. 이런 그 같은 방향의 뜻으로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출을 해버린 것 같은데 이거는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김무성 그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 네. 지금 유력한 정치인한테 어마어마한 큰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오늘까지 안 한다고 하면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묻게 되면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조치가 강구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 수사 베테랑으로서 이제 강력팀장까지 해보셨는데요. 네. 저 지금 이 사건을 풀어가려면 진위공방을 풀어가려면 네. 김현 의원이 지금 전부 나는 못 봤다, 안 들었다, 없었다, 뭐 폭행 가담한 사실 없었다, 모든 것은 이제 모르쇠로 갔기 때문에 네. CCTV에서 본인의 진술을 다 국민 앞에 과학적 기술을 통해서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유경근 대변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김현 의원과의 그 어떤 진실 공방, 소위 네. 말해서 네. 김현 의원이 했었던 그 모르쇠로 일관했었던 모든 그 진술에 대한 진실 공방을 가리려면 최종적으로 네. 수사팀에서 네. 김현 의원하고 대리기사와 그다음에 목격자와 그다음에 옆에 있었던 증인 두 사람과 전부 낱낱이 대질신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상은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네. 사실상은 피의자로 보고 네. 대질신문을 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최초에 이 사건이 이르게 된 단초가 처음에 뭐냐. 네. 정확한,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의 진술보다도 김현 의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언론을 향해서 난 그런 사실 없다, 못 봤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안 되고 네. 그 수사 서류에 관련돼서 반대 의견이 있는 참고인이나 피해자, 네. 그 다음에 목격자들하고 대질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사가 명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은 네. 이 조사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한두 가지 다른 정치 이슈 다루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청와대를 겨냥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고 해양 주권을 지키는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라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이라든지 공무원 연금 개편, 공기업 개혁,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 등은 국민 건강과 국가재정 개선 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고 찬반 여론이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서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은 야당이 국정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독선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간 증세는 없다는 대통령의 지난 발언에 발목이 잡혀 증세를 하는데도 증세가 아니다 라는 식의 어설픈 변명을 계속하다가는 국민의 신뢰만 더 떨어질 뿐입니다. 증세를 숨기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든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이라든지 하는 꼼수로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공교롭게도 저 발언들을 전부 들어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못 따라가겠다. 그리고 쓴소리 하면서 여러 가지 뒷발질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부 친이계입니다, 또.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나 네.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네. 여당의 그 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그냥 거의 뭐 종속되고 신여적인 네. 그런 행태를 보여왔죠.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여당이 나름대로 네. 자신이 국회에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걸
야당과 협상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 근본 원인이 청와대에 예속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김무성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또는 배제됐던 친이계 의원들이 이제 서서히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데 저는 이게 단순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건전한 지금 제안들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해경이 못한다고 그래서 해경 바로 해체해버려.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차분하게 앉아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자. 그 다음에 지금, 경제, 재경부,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서면서 이게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일부는 성공적이지만 일부는 굉장히 두려운 결과를 나올 수도 있는 아주 지도에 없는 길을 간다니까 이건 잘못하면 그냥 그 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마 친이계들이 정책적으로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정책적인 대결이 결국은 이제 인사 문제로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권력 갈등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거죠. 일단 뭐 좋은 의미에서는 여당이 자율성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 정책에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이게 무대당이냐? 그러면서 이 친박계인 유기준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실 당에서 여러 가지 당무 내지는 여러 가지 모든 당론을 결정할 때 상의하고 의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또 친박들이 공격을 했어요. 자, 친박과 새로운 어떤 이 권력 갈등이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런 모습들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집권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했거든요. 청와대 이거 해라 그럼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거수기 하고. 그럴 바에 집권 여당의 필요가 없죠.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되면서 하겠다는 견제와 균형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더군다나 지금의 청와대가 어떤 의미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어떤 심각한 결여가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청와대에게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다만 예전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완전히 갈라선 그 상황까지 가면 국정이 망가지니까 안 되겠지만 지금 새누리당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게 아닌 이상 저 정도의 어떤 청와대에 대한 자기 할 말 하는 저는 긴장 관계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유경근 대변인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 주시죠. 유경근 대변인도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이 가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하시라.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은 김무성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 데 대한 불신은 크게 다를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늘까지 사과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렇습니다.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고 논쟁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오늘로서 이 문제를 덮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월호 가족들을 더 이상 불신의 대상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빨리 조치를 취하시라. 유경건 대변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동안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여러 가지 특별법 제정에 대한 투쟁을 저희는 대한민국 안전국가 만들기로 저희들은 그간에 상당히 입장을 같이 해왔고 또 많은 여론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갈수록 그들이 친노 강경 세력들과의 정치적 연계에 의해서 정치 투정 세력 내지는 정치 투쟁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세월호 유가족 대부분의 그 가족들은 친노 강경파라든가 일부 그 NGO 단체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간파해서 앞으로 새로 선임된 그 간부들이 이런 부분을 간파해서 정말로 진정한 피해 그 대책,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국민들 마음까지 같이 어우르는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 토론 진지하고 뜨거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가 어제 당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의 사선에 원혜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비노 진영에서는 비대위 자체가 친노 중심으로 꾸려진 데 이어서 당 혁신을 이끌어갈 주요 당직에도 범친노로 분류되는 원 의원을 앉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주요 당직, 친노 장악설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내홍을 김경재 전 의원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이 비대위가 당정치혁신위원회 원혜영 의원을 내정했는데요. 또 친노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친노가 꼭 좌파라고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패거리 정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는 소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정치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 정치가 대립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 참 좋은 기회인데 야당이 자체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자체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친노가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도를 해가지고 결국 모바일 투표하고 뭐하고 하면 그 결과가 뻔합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이 반발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차제에 친노파들은 자기 나름의 새로운 정치를 끌어가든지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은 나와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든지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나머지 사람들이 친노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 친노 배에 이렇게 합승해 있으면 그 배에 있다가 전부 가라앉습니까? 결국 다 가죠. 예를 들면 요새 보면 김현 의원이 지금 안산 선거구를 좀 노리고 있는 모양인데 다음번 그 자리가 그 김용환 의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반친노 둘 붙여서 이제 경선을 붙이면 모바일 붙이면 무조건 김용환 의원이 아웃되는 거고. 그럼 무조건 조작해서 발표해 볼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은 적당히 현역 의원은 적당히 예우를 할 겁니다. 탈당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나중에 2016년 되면 아마 거의 다 아주 그냥 대장 학살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소위 온건파, 민진모 이런 사람들이 배짱이 없어갖고 지금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남에 있는 대부분의 온건한 의원들입니다. 근데 호남의 정서가 바꿔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호남의 중요한 정치적 지도자의 한 사람인 박지원 의원이 차마 지금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의 대중성의 문제 또 자기 좀 복잡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세력과 지난번에 당 총재 선거에 야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통적인 민주당 그 당류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지원 의원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볼 만합니다. 자, 중요한 문제는요. 이 문희상 의원이 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첫 일성이 당내의 어떤 개파 활동도 전면 금지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비대위원들 명단을 쭉 보니까 개파의 수장들만 쭉 모아다가 딱 앉혀놨어요. 아니 개파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비대위원장이 선언했는데 그 개파의 수장들로 딱 이렇게 비대위원을 채워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좀 점잖지 않을지 모르지만 웃기는 얘기죠.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은 김영원 의원이 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프리카 뭐 추장 회의도 아니고 추장 개파들이 와서 개파를 없애겠다는 정치를 한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려면 물론 상당 부분의 친노파도 들어가야 하지만은 예를 들면 이번에 배제된 무슨 뭐 정동영께도 그렇고 안철수, 김한길 이 세력도 적극적으로 옹립해서 참 삼고초려라도 해야 되고 특히 민진모 경우에 무슨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김영환 이런 사람이 다 들어가야만 진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되지 자기들끼리 그 판을 짜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 따로 국밥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 김현이라는 의원도 결국은 문재인 의원의 수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할 때 그때 춘추관 관장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추천에 의해서 비리에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김현 의원이 하는 것은 그 뒤에 문재인 의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진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보면 이게 세월호 사건과 유추를 해보자면
문재인 의원의 경우는 이번에 그 뭐 저 폭력 사건 이런 것도 봐서 문재인 의원은 유병헌 정도에 해당되고 김현 의원은 저 미국에 있던 김혜경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현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하도 온종일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김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첫째는 김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현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아니면 저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제명을 시키느냐. 뭐 그걸 안 하고 무슨 비상대책하고 살려주십시오 하는 말만 하고 앉아 있어. 자기들이 자멸의 길을 가면서.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당내 친노파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걸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문재인이나 문희상이나 다 같이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선진화법 문제입니다. 선진화법 문제라는 것은 나중에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게 야당 독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과 야당이 적당히 항상 순서를 뒤바꿔가면서 이 나라 정치를 그냥 전횡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한 태도를 보여줘야 되고, 민생관계 91개의 법안, 이것은 국회를 볼모로 잡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모바일을 지향하는 거. 이건 일종의 조직 부정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소위 포청천이라고 주장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친한 사람입니다만은 정치적인 수명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 정치혁신안 비슷하게 다음 전당대회에서 이 모바일 투표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점만 보완을 하면 아주 좋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니까 반노 진영에서 발끈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여기 이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전국 유세를 하면서 당시 민주당, 소위 새정치국민연합, 왜 모바일 투표는 조작이다, 완전 조작이다 하고 제가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 연설이 이제 박근혜 후보 바로 직전 연설이기 때문에 파문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법위원회를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해서 왜 조작이라고 그러냐, 그쪽에서 누군가가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작에는 완전히 그냥 엉터리 없는 걸 만드는 패브리케이션 조작이 있고, 이것은 적당히 꾸며가지고 만드는 매니플레이션이 있는데, 저는 요걸 얘기한 겁니다. 아하, 음모성이 있다는 거죠? 음모성이 있으니까. 그거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혐의 없음 하고 결과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려면 최근에 보궐선거 할 때 전남 순천에서도 그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하는데 엄청난 모바일이 동원이 됐어요. 임시전화 해가지고 2,000개 내지 10,000개 정도가 새로 등록이 됐다고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신전화국의 수사영장을 가지고 하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이 관계했던 김모라는 사람이 나는 이 부정한 선거에 가담할 수 없다고 빠졌는데, 당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이걸 만약에 폭로할 경우에는 당이 선거가 엉망이 된다 해서 덮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임시 전화를 100개면 100개를 딱 임시 전화를 해놓고 자기가 모바일로 몇 개 한 전화당 한 10개씩이나 이렇게 딱 배당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 중에 몇 개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방에 앉아서 전화만 받는 거예요. 민의 조작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투표가 예를 들면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에 위반된다는 사원칙뿐만 아니라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전 국민적 공론에 붙여서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런 담론이 된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이것도 일종의 새로운 그 모바일 시대의 하나의 풍조니까요. 그러나 무조건 지금까지 한 식으로 모바일을 또 하겠다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위 구민주당을 완전히 친노파가 또 울고 먹겠다는 그 야심의 발로. 그러면 다시 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꼼수 내지는 수단으로 지금 이것을 다시 들고 나온다. 그렇죠. 자신들에게 여론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그냥 해놓고 보는 거예요. 해놓고 보자. 지금. 그런데 이 모바일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 전 의원께서는 100% 거의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작이죠. 그리고 또 특히
옛날에 말하면 소위 진보파, 좌파라는 분들은 도덕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것이 정치적 정통성의 핵심이었죠. 그렇죠. 네. 저 민족 해방 투쟁 때 네. 그래도 부잣집 아들도 좌파를 하고 네.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네. 그 좌파들이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면 네.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예. 아주 그 무자비한 조직가가 됩니다. 네. 막시스트, 레니니스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극적인 것이 네. 이번에 이 세월호 과정에서 나오는 좌파들의 선동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월호 유가족과 단원고 유가족을 나눠야 한다 하고 예. 주장을 했는데 세월호 유가족은 지금 그 정부안을 합의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쪽 사람들은 이걸 꾸준히 주장해가지고 지금까지 난리 법석을 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쇠고기 파동 때 네. 당치도 않는 쇠고기 파동을 갖고 국가 전복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도 미국에서 15, 16년 살았는데 미국 네. 쇠고기 뭐하고 문제가 없어요. 예. 아무도 그거 갖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대한민국 민생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네. 선동을 하다가 결국 거짓말로 폭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 세월호 문제는 유병헌이가 어떻게 조작해서 어떻게 배를 나쁘게 만들고 이걸 조사하고 네. 이준석 이하 등등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도 오늘 보니까 전문가들이 봐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빨리 활동을 걸었으면 거의 다 구조할 수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나쁜 말로 해서 죽일 놈들이에요. 네. 그런데 엉뚱하게 왜 이거 빨리 안 해내냐는 소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네. 이것을 이용해서 정권과 체제를 흔들려는 네. 비열한 음모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모바일 투표에 문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간단 명료한 게 어디 있느냐 이런 발언을 해서 불거진 모바일 투표 문제를 놓고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도 설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4일 만에 전당대회 투표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최근 모바일 투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비대위가 전대 룰을 만들려고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아야 한다는 이번 비대위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과욕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충분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문 위원장은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지만 결론은 안 된다 했다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정 계파에 유리해질 수 있다면 모바일 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선 최근 선거 때마다 모바일 투표로 홍역을 알았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1위를 하고도 모바일 투표에서 져 이해찬 의원에게 대표직을 빼앗기자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총선 실패가 계파 공천에서부터 시작됐듯이 공정한 대선 후보 경선은 대선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선 문재인 후보가 모바일 투표에 힘을 받아 손학규, 정세균 후보 등을 누르자 비노 세력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2012년 총선 당시 이석기 의원이 1위를 한 모바일 투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돼 당이 쪼개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자, 모바일 문제 박지원 의원은 이게 가장 큰 문제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미 지금 문재인 이 문희상 이 문문체제, 쌍문동 체제가 지금 시작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하고는 저하고는 그 은원이 많은 사람인데 항상 의견이 반대되는데 이분만큼 한번 갔네요. 모바일이 엉터리다 하는 얘기. 우선 모바일하면 박지원 의원은 장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시겠죠. 그래서 지금 비상대책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자기 개인적인 문제도 많고 해서 자기 스스로도 비상대책을 세워야 할 입장이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보이스를 만들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회생 그 나름의 재주를 발휘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재인 측, 문희상 측 연합 세력이 박지원 비대위원의 의사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비대위원장은 친노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갈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아닌 것처럼 페인트 모션 쓰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위장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박정호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당권 경쟁을 했을 때 그때 그 민주당의 정통성을 주장하자는 그 많은 구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자기의 그 정체성을 세우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는데 막판에 그냥 적당히 문재인 체제하고 그냥 야합했던 비판을 받을 정도로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이 떨어져 나올 경우에는 박지원 의원이 상당히 중요한 리더가 될 수 있는데 그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뭐 김영환 의원이라든가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또 젊은 소장파 황종 그리고 또 박주선 의원 이런 사람들이 호남에 변해가는 그 민심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제3의 정당, 진정한 민주당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을 만들면 2016년 총선에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청풍을 진작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려면은 친노 정치에 이런 어떤 그 실패의 정치, 어떻게 보면 외소화의 정치를 빨리 버려라 이런 이야기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친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속으로 표정 관리하고 있겠지만 친노가 저렇게 독팡을 치는 한 적어도 한국에서 당분간 정권 교체는 없다.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솔직한 자, 심정입니다. 세월호법 이거 해법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저는 그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시골에를 가서 팽목항을 한번 들렸습니다. 들렸더니 마침 그날이 일반인 유가족 이묘희라는 분의 식당 종업원이 발견됐던 마지막 그 10명 빼고 그 전에 11명 그 양반의 시체가 인양됐던 그날인데 큰 대형 스크린에서 퉁퉁 부은 그 양반의 모습을 앞치마까지 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인 남편이 예씨인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거기 와서 그냥 죽치고 있을 수도 없을 만큼 가난해. 그래서 혼자 외롭게 죽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유가족하고 다루는 거하고 좀 다르구나. 그래서 자, 결론을 말씀하시죠. 제 생각은 해법을. 유가족이 이번에 도덕성의 상실이 치명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하는 자세로 지난번 두 번째 합의했던 그 안. 그래서 꼭 조금 플러스 알파 할 거 있으면 좀 보태가지고 국민에게 화해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국민과의 화해 내지는 그렇죠.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그리고 뭐 김현 의원이니 무슨 뭐 박경철이 주먹질하고 어쩌고 하는 거 다 개인적인 불만 때문에 그랬으라고 생각하는데 실수했어요. 실수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면 충분해요. 영어로 모된 이런 지나칠 정도 했기 때문에 세월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슬픔을 거두고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남부 그 근처에서는 경기가 엉망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 빠져 죽은데 회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 넓은 포용과 화해 그것이 국가 발전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30초 내로 선진화법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가 여기에 그렇게 상태에 걸려 있는데. 선진화법은요. 이거 나왔네요. 선진화법을 여기라면 5분의 3인데 개헌은 3분의 2예요. 근데 이제 공통분모로 5하고 3하고 보면 15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15분의 9고 이건 15분의 10이에요. 차이가 15분의 1이다. 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를 지는 원내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되겠군요. 바로 그것이고 개헌을 하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데 개헌보다 20명만 적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은 없어요. 이거 반민주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무리상 비상대책위원회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양측이 합의해서 선진화법을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위헌 제청하고 그리고 국민투표를 붙여가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명쾌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당내 비노 쪽에서
발끈했습니다. 문 위원장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친노 쪽 편을 드는 것이냐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바일 투표는 2012년 6구 전당대회 때 도입됐습니다. 당시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김한길 의원은 대의원 투표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도 모바일 투표에서 친노계인 이해찬 의원에게 졌습니다. 즉, 당심에서는 이겼는데 모바일심에서 진 것입니다. 이때 많은 당원 대의원들은 모바일 선거가 도대체 어떻게 치룬 것이기에 당원 대의원들이 원치 않은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조작 의혹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분노했습니다. 바로 이런 잡음 때문에 모바일 투표는 당헌 당규에서 삭제됐습니다. 당시 이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희상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 자신이 폐기해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안을 다시 혁신 아니니 쇄신 아니니 하면서 슬그머니 끄집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의원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혁신이란 것입니다. 혁신. 모바일 투표는 친노가 당권과 대권 후보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온 친노 권력 보호용 수단입니다. 그들은 당원 대의원들은 물론 국민 여론이 나쁘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 여론을 통해 경쟁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나쁜 여론을 피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획득하는 꼼수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바일 투표입니다. 이 모바일 투표는 한 사람이 100명 이상의 유권자 전화번호를 자신의 핸드폰에 넣고 다니면서 착신 전환을 통해 혼자서 약 20번, 즉 20명의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는 부정선거와 조작선거의 대명사입니다. 누가 모바일 가입자 수를 많이 확보하느냐, 그리고 결탁된 여론조사 기관에 자신들이 확보한 명단만을 넘겨서 결국 자기 편 지지자들에게 많은 전화가 가도록 투표를 조작하는 꼼수, 편법 선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투표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 선거가 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 이 4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국회의원 후보 선정 당시 친노 세력의 주도로 행해진 이 모바일 선거 표본과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단서를 확보한 일부 탈락 후보들이 민주당과 모바일 선거를 관장한 여론조사 기관을 급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비밀 자료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드러나면 당은 붕괴된다는 말을 황급히 남기고 원본 자료를 소각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썩대썩은 제도를 혁신이라고 그 조작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집단이 바로 친노 집단인 것입니다. 친노 집단. 친노 집단은 이런 정치를 하는 집단입니다. 문 위원장은 모바일 선거가 혁신이라면 지난 2012년 당내 총선 후보, 대선 후보 선정 때 사용했던 모바일 선거 여론조사 자료를 전격 공개해야 합니다. 왜 민주당은 이 자료를 소각하고 없애버렸을까요? 검찰과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수사해야 합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